그러면 이 부모님과 장남 내외 사이에서 끝까지 나를 네가 지켜줬으니까 그러면 집은 네가 가져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이렇게 이제 부모 간에, 부모 사망 전에 이 상속 재산에 대해서 미리 이렇게 가족 간에 약속이 유효한 건가요? 유효하죠. 유효해야죠, 사실. 근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가족 전체의 합의가 필요한 것은 아니고요. 네. 이제 부모님이 결국 내 재산을 누구한테 줄지를 결정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네. 부모님이 그거를 줄 자녀에 대해서 이제 유증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법률적으로는. 근데 대신 날 잘 모신 사람한테 주겠다는 거니까 조건부 유증이라는 것을 해서 나를 잘 모시면 전 재산은 너에게 준다. 뭐 그런 식으로 유언장 같은 거를 써서 유언장. 네, 자녀에게 주는 걸 법률적으로 단도리를 해둘 수 있죠. 사실 제가 미리 말씀은 안 드렸지만 부모가 한 자식한테 잘했으니까 다 주고 싶다고 해도 유류분이라는 제도가 또 법적으로 있어요. 들어보셨을 텐데 이게 자기 상속분의 절반 정도, 그러니까 최소한의 상속분은 부모가 줘야 되는 거예요, 의무적으로. 그 자식한테. 그렇구나. 근데 그거를 자기가 안 받겠다고 그냥 가만 평생 있으면 상관없지만 내 거 챙겨 받겠다고 부모님 돌아가신 후에 난 유류분 받을 거야. 아버지가 아무리 형님한테 전 재산 다 준다고 했어도 내 유류분은 줘 라고 형을 상대로 소송하면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다 줄 수 있기는 하지만 그게 확정적인 건 아니다. 종종 이런 문제들이 생기거든요. 하도 나이 드신 분들이 이제 뇌 기능도 많이 떨어지고 치매가 있고 판단력이 떨어지니까 뭐 유언을 남겼다고 하더라도 이게 법적 증거가 효율성이 있는지, 그러니까 법적인 효력이 있는 유언장의 방식이 그러면 정확하게 어떤 게 있는지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간단히 알려드리면 일단은 5가지 유언의 방식이 있고요. 자필 증서에 의한 유언이 소위 말하는 이제 유언장 쓰시는 거죠. 그걸 다 손으로 써야 돼요. 내용도 쓰고 날짜도 쓰고 이름도 쓰고, 그다음에 녹음에 의한 유언, 그리고 3번째는 공정 증서에 의한 유언이라고 해서 공증하시는 거예요. 소위 말하는 이제 공증 사무실에 가서 이제 유언장을 쓰고 거기 보관도 하고 해서, 대부분은 이제 유언장 썼다 하면은 요 공증 유언 많이 하시고, 비밀 증서에 의한 유언이라고 해서 이거는 자필 증서 유언이랑 조금 비슷한데 비밀에 붙이는 거예요. 그 내용을 아무도 돌아가신 이후까지 뜯어볼 수 없게. 이게 또 미리 뜯어지면 또 분란이 일을 수 있잖아요. 나는 그렇게 해야겠다. 비밀. 그러셔도 돼요. 뭐 재산이 많으시다면. 없지만. 그래서 비밀 증서에 의한 유언의 방법이 있고, 또 마지막으로 되게 보충적인 방법인데, 이건 1, 2, 3, 4번이 안 됐을 때 부수 증서에 의한 유언이라고 해서 갑자기 뭐 배가 침몰하거나 뭐 이런 상황이 일어나긴 힘들겠지만, 그럴 때는 자기가 이제 말을 한 거를 다른 사람이 뭐 받아 적고 해서, 근데 이거는 다른 1, 2, 3, 4번에 유언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게 입증이 돼야 또 그 유언을 할 수 있는 요건이 되기 때문에 거의 쓰이지는 않고 있어요. 상황, 그렇죠. 재난 상황이나 이럴 때 할 수 있는 거죠. 그럼 결국에는 부모님이 뭐 누구한테 주겠다라고도 안 했는데, 당연히 그 큰 형님은 내가 많이 가져갈 거라고 혼자 알고 있다면 이게 나중에 이제 소송의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럴 수 있지. 이럴 때는 그러면 부모님을 많이 돌봐줬던 자녀가 이 일부 재산의 기여분을 더 주장을 할 수 있는 건가요? 그럴 수 있죠. 민법상에도요, 어쨌든 기여분이라는 제도가 명확하게 규정이 되어 있고, 민법 1008조의 2에서 상당한 기간 동거, 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했어야 한다는데, 이 특별히가 도대체 뭐냐에 대해서도 논란이 많죠. 그래서 어지간히 모셔서는 사실 안 되고, 사례를 한 두 가지 정도 말씀을 나도 했어 이러면 안 되는. 그렇죠. 근데 한 19년 정도 어떤 집에서 부모님을 돌아가시기 전에 모시고 뭐 부모님 농사 지으시는 거 다 도와드리고 그 집 며느리 막 효부상 받고 이런 경우에는 기여분 인정돼요. 힘드네요. 힘들어요. 근데 한 8년 정도 모셨어, 돌아가시기 전에. 근데 그 요양보호사, 무슨 뭐 가사도우미 이런 사람들을 막 사람을 이제 써가지고 부모님을 모셨고, 중요한 건 그 사람 쓰는 비용을 우리 부모님 계좌에서 돈을 다 낸 거야. 그러니까 부모님 돈으로 결국 사람 써서 이제 같이 살기는 했지만 실질적으로 뭐 자녀의 돈이 들어가거나 이런 게 없었다고 한다면은 기여분 인정은 조금 어렵다, 이런 판례가 있어요. 근데 이게 또 단편적으로 뭐 그럼 돈을 쓰는 걸 또 입증해야 되냐 이렇게 판단할 수만은 없어서 각 케이스마다 기여분 인정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개개별적으로 상담받거나 고민하셔야 돼요. 그럴 수 있겠네요. 근데 이제 사실 지금까지는 우리가 뭐 상속을 받을 게 있었을 때의 문제인 건데, 사실은 빚을 떠안을 때가 더 많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서로 이제 외면하는 스킨 상황이 벌어질 것 같은데 상속을 포기할 수 있는 제도도 있나요? 맞아요. 상속 포기라는 네, 제도 자체가 민법 네. 1019조에 규정이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나는 상속인 안 될 거야. 나는 부모한테 안 받을 거야 라고 이제 선언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사망 사실을 알고 내가 상속인인 것까지 안 다음에 3개월 이내에 이걸 포기를 해야 돼요. 끝도 없이 내가 평생 동안 언제든지 포기할 수 있으면 사실 너무 관련 채권 채무자들이 불안정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내가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알고 그리고 또 사망하신 사실까지 두 가지를 다 안 다음에 3개월 기간 내에 포기를 빨리 해야 돼요. 근데 이제 부모랑 연 끊고 사는 사람들도 그렇죠. 있잖아요. 그럴 수도 있고 네. 또 상속인의 범위가 자녀만이 아니라 뭐 자녀가 없고 만약에 죽거나 했으면 뭐 그 조카한테까지 상속이 될 수 있거든요. 네, 그렇게 네, 좀 네. 멀리 지내던 친척 같은 경우는 자기가 상속인인지도 모르다 갑자기 빚이 넘어오고 막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3개월 안 주면 그때부터 3개월 주지 않으면 너무 불합리하니까 본인이 상속인이 된 사실까지 안 다음에 3개월을 카운트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돌아가셔야지 그게 포기가 되는 거지. 돌아가시기 전에 이제 아버님이 계시는데 빚이 뭐 30억이야. 뭐 이래서 포기해야 되겠어요. 미리 포기 안 되죠. 아. 생전에 포기는 안 돼요. 아 그래요. 네, 포기의 의사 표시는 돌아가신 다음에 해야 돼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이 아프시면은 이 금전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뭐 병원 왔다 갔다 하는 이 시간도 문제고 병원비 부담도 문제고 집에서 돌보는 거 아니면 뭐 이게 가족 간의 갈등 뭐 이런 걸로 골이 깊어지기 마련인데 그 이렇게 법정까지 안 가기 위해서 우리 변호사님 생각하시는 그 현명한 대처 방안 같은 게 네. 있을까요? 이거는 뭐 법률적인 조언보다는 네, 그 네. 많은 안타까운 사연들을 보면서 이제 뭐 각자 자기 삶도 바쁘니까 부모님 모시는 문제로 의좋던 형제들도 많이 이제 좀 사이가 안 좋아지기도 네. 하고 해요. 그래서 사실 뭐 자녀가 한 명이면 오히려 분쟁이 없는데 여러 명이면 네가 몇 달 모셨으면 네가 몇 달 그러니까. 모셔라 막 계산하기 네, 네, 네. 시작하고 끝도 없거든요. 그리고 2월 달은 짧으니까 막 되게 불쌍해요 부모님도 사실. 그래서 만약에 부모님의 재산이 있으시고 그걸 가지고 자녀들이 이제 서로 돌아가면서 모시거나 그런 상황이라면 뭐 담당자를 정해서 최대한 뭐 부모님 재산이 어떻게 네. 지금 사용되고 있고 하는 것들을 약간 투명하게 관리하는 시스템을 가족 내에서 미리 좀 구축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또 그거를 관리하고 애쓰는 사람에게 대해서는 당연히 일정 보상은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그렇게 싸우다가 자녀들 간에 그렇게 합의가 안 되면 정말 제3자 저 같은 뭐 변호사를 정말 후견인으로 선임을 하게 되고 그러면 그 변호사한테 다달이 돈을 또 줘야 돼요. 결국은 누가 부모님에 대한 재산 관리를 하더라도 또 부양을 하더라도 비용은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정확하고 깨끗한 보상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가정 내에 구축해야 될 것 같아요. 그 얼마 전에 제 환자 중에 한 분 이제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은데 재산을 정말 많이 읽어놓으신 분이어서 곧 있으면 이제 100세가 돼. 그래서 100살 되면 막 그 황금 두꺼비 받는다 엄청 좋아하시고 그러셨는데 갑자기 이제 그 본인 회사도 있고 본인 뭐 그 부동산도 있고 대가족이어가지고 뭐 이제 아들, 손주, 며느리 막 다 살고 증손주까지 다 같이 살거든요. 근데 이제 100세 거의 다 된 시점에 이 할아버지가 부동산에 그냥 놀러 가서 뭐 커피 한 잔씩 마시고 뭐 이런저런 얘기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그 대가족이 사는 집도 팔고 회사도 매각하고 가지고 가족들 너무 황당한 거죠. 네. 그래가지고 이제 저를 찾아와서 빨리 우리 할아버지는 치매가 분명하니까 치매 검사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이게 법적으로 효력이 좀 있을까요? 이렇게 어른이 미성년자가 아닌 분들이 의사결정 능력이 점점 미약해지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사실 이분의 행위가 무효로 하고 싶죠. 우리 가족들은 그거 다시 되찾아오고 그쵸. 계약 네. 없던 걸로 하자. 네, 근데 네. 그렇게 무효화하려면 이분의 그 의사결정 당시의 정신 상태가 한 7, 8세 정도 미만의 어린아이 정도의 상태였다는 게 입증이 돼야지 얼마나 어려워. 사실 우리 아들보다 어린 정도? 7, 8세면은 한글을 읽는 정도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미리 근데 어쨌든 이분의 행위가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분이 하는 행위를 좀 브레이크를 걸어둘 필요가 있고 그게 아까 말씀드렸던 성년 후견 제도거든요. 후견인이 그거 그렇게 하신 거 그렇게 함부로 파신 거 취소 사유입니다. 이분은 정말 할 수 있는 행위가 제약되거든요. 후견 개시가 되고 나면은. 그래서 재산이 많으신 분들일수록
그렇게 후견 제도를 좀 잘 활용을 해서 나중에 이분의 행위를 통해서 뭔가 문제가 발생할 걸 사전에 예방하시는 건 꼭 필요하다. 네. 아니 그냥 뭐 그런 인지 능력이 7, 8세까지는 되게 어려운 거 같아요. 근데 어쨌든 그렇게 정신과 진단을 받아 놓으면 나중에 후견 개시할 때도 정신과 진단이 있으면 바로 후견 개시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되게 신속하게. 그런 진단 결과가 없으면 법원 그 후견 절차에서 또 감정을 해야 돼. 정신 감정은. 이게 정말 그 나이가 들면 이 유산과 상속에 대한 것을 가름을 잘 해야 삶의 마지막이 향기롭게 남을 수 있도록 맞아요, 맞아요. 하는 게 이 유산과 상속에